자, 토론 시간 들어갈 텐데 토론은 김현장의 정병석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저 정병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세 분이 이제 토론 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 27일 날 발효되는 것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이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해운계에도 상당히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포럼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회를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원 변호사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이것이 어떤 해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해운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인현 교수님께서 선박언전법에 지금 74조의 가망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일 전무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보험보상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이 한 20여 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목요일 오후에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자유로이 그냥 토론을 하고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이나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는 기회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 좀 질문하실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분들도 생각하셨다가 이제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가는 건? 네. 네. 아까 이춘원 변호사님께서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위임이 안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법령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 책임자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걸 보면은 경영 책임자가 사실상 회사 대표이사 또는 오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네. 네, 그러면은 실제 해운 서비스에 제가 보기에 대표이사나 오너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무슨 육상에서 매니지먼트는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상 선박에 관한 문제는 선박에 예를 들어서 화물을 싣고 항해를 하고 목적지 도착을 하고 거기에 선원을 태우고 선박을 보수 정비하고 하는 것은 거의 100%가 소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하고 계약에 의해서 다 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위임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회장님, 그 위임은 누구한테 위임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선박을 수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선박의 수리도 어떤 면에서는 안전 확보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 봤을 때 수리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다른 제3의 서브 컨트랙터하고 계약을 해서 위임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드라이도킹이 돼 있고 드라이도킹에서 조선소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사실 우리의 지배관리 선박 소유자 쪽에 또는 해운사 쪽의 관리 지배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급하는 경우에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도급이나 위탁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속한 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수급인 회사 직원의 어떤 인명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적으로 지배 관리가 조선소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가사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고 작업을 하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선원들이 전혀 완전히 100%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좀 여전히 지배 관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않나라는 식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버는 수중이고 엄밀히 말하면 선체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여전히 그 다이버에 대해서도 선박 소유자의 경영 관리자 책임자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상 지금 경영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고의, 중과실 두 가지에만 한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고의 중과실까지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의, 중과실이 제가 여기서 보면 고의, 중과실이 처벌 대상인 걸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렇게 아까 지금 예, 그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아까 4가지 정도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지켜야 될 제대로 이제 안전 조치를 한다든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하고 뭐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경영 책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만일에 어떤 일을 누구한테 하다보다 이 선원 고용을 선원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원을 공급받았다. 그 경우에 선원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도 경영 책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말씀대로 인력 송출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과연 누구의 직원인지는 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많은 경우에 뭐 형식성으로라도 뭐 그 해운사 특히 이제 BBCH 같은 경우는 나용선자인 선사하고 뭐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뭐 가서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가서 선원관리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걸 뭐 아무리 위탁이나 도급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은 뭐 저희의 지배 관리 영역으로 보여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자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업장 결국 여기서는 선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그러면은 사실상 선박 단위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임이 될 수가 없다는 거하고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업체를 선임을 해서 관리 업체를 선임해서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모든 그 주의할 의무를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아마 특징적인 것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회사에 모든 걸 맡겼다고 해서 공무, 해무, 인사, 노무 등을 뭐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각을 소개해드린 게 결국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갖고서 수사기관은 보통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결과를 보고 결과 처벌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뭐 앞으로 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법령의 블랙 레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재해 예방 쪽에 포커스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응징을 함으로써 좀 예방적인 효과를 하겠다는 좀 포커스가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 책임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규정은 돼 있는데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구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가 뭐를 잘못했다 하는 거를 입증을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네, 검찰에서 입증 책임은 부담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뭐 이렇게 환담 시간에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엄청난 사건들이 입건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 뭐 디테인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남발로 인한 어떤 이 부작용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네, 지금 법령의 문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시행에 아마 해운업계가 걸린 사건이 발생해서 좀 뭔가 관행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네. 또 뭐 다른 부분에 질문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국성급에 우리 김경복 소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 관련해 갖고 혹시 선급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불쑥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저희 한국 성급에서도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저희 성급에서 선사에 대한 ISO 심사할 때 이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성급은 ISO 45000 인증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전관리 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한 저희 현재 검사원들이 선박에 가서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조선소에서도 현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조선소가 관리하는 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검사원이 조선소에서 다쳤을 경우에 사실 저희 한국 성급의 대표께서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오늘 이 법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지배가 조선소에 있기 때문에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또 저희 검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또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이행하고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 법령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대재해법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선사나 조선소들과 계속 좀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자유로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 아니에요? 권원 있어서? 권 사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일입니다. 김인영 교수님 해주시죠.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반적일 수 있겠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해운은 국제시장에서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만이 강화된 그 법률로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 선사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됐을 때에 저는 이렇게 느낌상 좀 많은 부분이 한국 선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느낌이 우선 드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운과 유사한 게 항공인데 항공기도 안전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하고 해운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그 진도를 내면은 이게 일종의 컨트리 리스크, 한국에 기항했을 때 또는 한국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용선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에 한국은 좀 독소적인 그 법이 있어서 컨트리 리스크의 디메리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우려는 혹시 없는지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인현 교수님 질문 내용이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답변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자료 주셨네요. 예. 지금 이제 질문을 세 가지 주셨는데요. 첫째는 이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이 될 경우에 한국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혹시 그 지금 선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그 중대재해법 내용을 들으시고 이 법이 됐을 때 한국 그런 해운의 그 경영이라든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저희- 유한구 사장님, 네, 예, 말씀드리시죠. 입니다. 말씀 잘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방금 권오인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 절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해운이 역사적 배경이 따로 있고 국제적 관행이 있어갖고 이 국제적 신용이나 규칙으로 좀 용인돼 왔는데 한국만 이런 규칙을 새로 만들고 강화시켰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아웃사이더로 간주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김민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가망성 여기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배는 실질적으로 임시 항행이나 임시 수리 후 항행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공해상이나 아니면 일반 해상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를 좀 임시 수리를 하고 또 항해를 하고 그다음에 화물을 내리고 나서 또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KR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파견될 만큼의 그만큼 가망성 주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결함 신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발효가 됐을 경우에 모두가 결함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결함 신고를 받은 과연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부 안전감독 공무원이 안 갈 수가 있겠는가?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려면은 그 수많은 건수에 대해서 일시에 못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겠죠.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배가 항해하지 못하고 항만에 이제 배가 막 수백 척이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대책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또 자사선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장님이나 그 이제 우리 선원들 다 식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도 무슨 내부 고발자를 양성하는 것처럼 선장님들도 겁이 나니까 이제 뭐 막 신고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선원들 입장에서도 뭐 조금만 결함도 신고하게 되면은 배는 또 출항을 못 할 거고 이 자꾸 갈등을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이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많을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도 직원들이 이제 뭐 어떻게 사고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과연 육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권 사장님 질문하신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유한구 사장님께서 이제 답변도 주시고 또 질문 하나를 이제 추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철원 변호사님이 그 항공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상 직원에 대한 것 혹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항공은 사실은 산안법에 보면 아까 적용사업장 제외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선박안전법을 말씀드렸는데 항공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제 법정이 분명치 않은데 하여튼 항공 쪽도 배제가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항공도 해운과 마찬가지로 배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아마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컨트리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좀 발표하다가 혼동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외국 선적의 배가 한국에 기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이 인명사고가 났을 때 선주가 처벌받는다, 외국 선주 처벌받는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사건은 저희가 경험했던 그 사건은 사실 한국 선박의 BBC HP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착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도 뒤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박관리회사도 한국 선박관리회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양해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뭐 한국 선박은 한국에 기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뭐 한국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외국의 선사들이나 관련 해운 업계에서는 볼 때 한국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기피하게 되는 동인이 될 리스크는 충분히 있어 보여서 저도 뭐 우려가 된다는 부분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사장님 뭐 질문 주신 사항 관련해서
뭐 당연히 지금 육상 사업장은 다 포함입니다. 다만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위험 행위를 하고 사고가 날 위험은 적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뭐 동일한 뭐 꼭 그 사무직에서 사무직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예. 예, 김 교수님, 질문 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아주 좋은 그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유민회 회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 늦었습니다. 예. 그 지난 우리가 4월 달에도 그 해법학회에서 좀 한번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 선박을 그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를 이제 빌려주게 되면은 이제 용선자가, 선체 용선자가 그 배를 이제 점유하고 이제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제 중대 재해이기 때문에 누가 이 사업장,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은 이제 그 선박이 되겠죠. 우리 그 선박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가 전기용선대에 있다면 전기용선자가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기용선자는 그걸 배를 내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박 관리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선원들이 뭐 어떻게 하다 선원이 다쳤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이제 그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주가, 또 선박 소유자 혹은 이제 선체용선자가 그 선원의 사용자로서 선박을 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박 소유자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선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급에 이제 검사원들이 배에 올라와서 사망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나 이제 그 선체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이 선급 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선급 회장이 책임질 일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조선소냐 혹은 이제 선박이냐, 건조 중에는 이제 조선소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리를 하고 있을 때는 조금은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위임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좀 옛날 오래된 배 보면은 하역 인부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배의 장치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우리 선박 소유자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선 같이 이제 막 그 겐처리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책임질 일이 이제 없겠죠. 그렇게 보면 그냥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인현,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그 문병일 전무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면책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선사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앞으로 아무도 사장 안 하려고 그럴 거고 아무도 DP 안 하려고 한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케미컬 탱크다 보니까 DP가 있는데, DP를 이제 기피합니다. 기피 다. 왜냐면 그거 DP가 되면은 뭐 자기의 범위 밖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할 거냐. 비록 그 자리가 임원 자리다 해도 임원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보험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아까 제가 뭐 국제적인 조리 혹은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기업주가 다른 걸 위탁해서 책임을 넘길 수가 없다. 위탁해도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국제적인 조리고, 또 범법 행위 혹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보험으로 하는 것은 보험은 대부분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가 안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꼭 고의 과실인 경우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또 과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쳤다 하면 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아까 미국의 판례처럼 그냥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수리를 2년 동안 안 해줬던 것인데 그걸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보험에서 커버될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워딩처럼 고의, 중대한 과실 이럴 때는 보험으로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 법상으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징벌적인 손해를 해라 5배 범위 내에서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은 그거는 보험에서는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약관을 바꾸려고 해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고의나 중과실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약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 말씀이신가요? 이제 뭐 그거는 그 임원 손해배상 책임, 임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요. P&I는 과거부터 조금 더 여유롭게 커버를 해왔죠. 벌금에 대해서도. 다만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여전히 담보가 처음부터 제외되는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미국의 판례처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경우라면 그거는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민사와 형사를 좀 구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실례를 들면은 그 폴라리스 사건에서도 김한중 회장님 물론 실형 그게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 DP가 사실 실형을 받았습니다. DP가 제 동기입니다. 그 뭐 공무 해무 담당 일을 하다가 그런 사건 하니까 실형을 또 받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실형 받는 까지야 또 몸을 어떻게 때울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 배상금이 나와서 이제 집 뺏기고 뭐 이런 얘기가 우리 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 일하다가 이거 완전히 고지되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걱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법이 아직 내년에 시행되니까 법 시행되기 전에 보험사 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보험을 만들어서 갔더니 인가 안 돼라고 한 것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벌금을 커버를 처음 하게 될 때도 초기에는 벌금이 보험 커버를 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인가하게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초기에는 몇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처벌이 능사냐 그걸 보험 커버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논의가 생기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 이왕구 사장님 예, 그러면 보험이 안 되면은 회사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좀 처리되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 그거는 그 개인 그게 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부 배임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절대 해줄 수가 없는 배임죄로 해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회사 일을 하다가 그렇게 벌금이 나온 건데 자기 개인이 뭐 저기 음주운전해서 난 게 아니고 회사 일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것도 커버를 그래요?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것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봉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돈 많이 줘야 그렇게 됩니다.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위험수당. 봉급이 위험수당. 높은 모양이고. 위험수당 줘야 돼요. 위험수당.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교수님 안 계실 때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앞으로 가망 능력 그거 체크할 때 공무원이 파견될 정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좀 명확히 앞으로 저기 해수부에 좀 말씀해 주실 거는 공무원들이 요새 혹시나 몸을 사린다고 들어오는 건마다 전부 다 내가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뭐 한 2건 한다고 치는데 자기 개인당 말하면 이게 10건이 보였다 그러면 1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를 계속 기다려라 하면은 배가 출항도 못 오고 뭐 일주씩 잡혀있을 이런 공산이 크단 말입니다. 한국 배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현실성 있게 좀 해수부나 이런 데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은 아까 74조는 그 내규를 만들어야 돼요. 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그 많지 않습니까? 고시가. 우리 저기 회원법이 29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맞습니다. 고시를 꼭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죠.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우리가 이제 해운계에서도 좀 입법적인 입법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 이철원 맞습니다. 변호사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산업보건안전법이 적용되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적용에 있어서 그 해운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쳐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운계에서는 이미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관한 조치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이 선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ISO 인증을 통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업안전보고에서 일정한 조건을 해라. 그러면 그게 일치하는 것인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상당히 엄한 그런 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입법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74조에서 가망 능력하고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그 가망성, 가망 이게 같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상법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운송계약적인 이런 측면에서 운송인과 이 화주 사이에 가망 능력을 갖추어라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이 74조에서는 가망성이 그렇게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시점상으로 그러면 출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서 매우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해석의 문제도 좀 중요하지만은 입법을 통해서 조금은 좀 이 법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혹시 또 좀 다른 그 야, 지금 네, 지금 의견이나 4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가망 능력에 대한 정의는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이나 보험계약이나 가망 능력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알기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74조 이거는 중대재해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법 이전이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조문이다. 지금 현재 여기 조문을 74조 1항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누군가가 본선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부산지방청에다 신고를 한다. 그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른 처벌을 받을 테니까 나올 거고 나와서 보고 가망성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확인해 주고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무슨 보완 조치를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14조 1항의 취지라고 그러면은 가망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김윤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선체 강도 구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서프라이, 그 다음에 스토어의 문제, 선박의 사관 선원의 문제, 화물의 어떤 수용 능력 문제, 소위 가마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사 판례 중에 가장 많은 판례가 가망성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가망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 선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급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74조 1항에서 가망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 그건 굉장히 사실상 애매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법과 무관하게 이 조항의 경우에 따라서는 선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리들한테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해운계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즉각 폐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 교수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다른 내규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예, 찬성입니다. 예. 예, 절대 공감합니다. 예. 예, 찬성입니다. 그리고 선박 소유자 개념도 말이죠. 우리가 도선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선법에도 그 도선사가 탔을 때는 선박 소유자가 도선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저기 전기용선 되면 전기용선자가 줘야 되잖아요. 도선료를. 선체용선사가 배를 운항했으면 선체용선자가 줘야 되는데 그게 상법에 있는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선박 소유자는 바꿔가지고 나용선 됐으면 나용선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기용선이 돼 있으면 전기용선자가 지급해야 되는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될 근거는 상법에 있거든요. 근데 도선법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선박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 규정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나용선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조금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선박안전법에서 좀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볼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해운협회에서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운협회에서 참석하신 분은 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해운회사들의 좀 뜻을 잘 모아갖고 우리가 입법적으로 좀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영환 사장님 뭐 쭉 참석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질문은 있었는데 지금 다 권 사장님, 권 사장님 말씀하신 대독하셨습니까? 실제 실행할 때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게 결국 해운이 지금 공정위법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그 법을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해운업계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그 이찬원 변호사 이제 그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행령을 하는 단계에서 최소한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개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이제 처벌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거 자체를 면제해달라. 이렇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사항은 적어도 지금 우리 해운사들이 하고 있는 조치로서 가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 정도는 좀 확보를 해서 뭔가 체계를 일원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첩적으로 돼 있어 갖고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는 예들을 보면은 이제 배가 입항해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작업 중단을 시키고 모든 게 다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난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재개시키질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반 이렇게 그 배가 그냥 잡혀 있는 경우들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사고 났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든가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육상의 근로감독관이 하다 보니까 선박의 어떤 특수성, 배가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야 이것이 그 선주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항구에서도 그 사고가 난 배가 계속 그 버스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조치들이 좀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각 선사가 닥쳤을 때 그때 하게 되면은 좀 너무 늦는 것 같고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질 때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 뜻을 모아갖고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디코멘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한마디만 더. 네네. 예.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그 해양에서의 환경을 보호하려고 일종의 그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선원들이 본선에서 그 오물 같은 거를 해상으로 투척하는 거를 기록을 잘 정리해서 미국 그 제가 정확한 조직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내용을 봐서 미국의 영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항하는 그 선원들이 뭐 대표적으로 필리핀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몇 년치 거를 고스란히 모아서 오늘 조용히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이렇게 그 발효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 배를 타는 많은 그 외국인 선원들은 봉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치명적으로 하자를 안게 되는 이런 독소적인 내용이 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서 그 향후에 그 대응할 때에 좀 기회를 모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사회자님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회사 포럼에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논의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부나 선주 해운협회나 또 해운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꼭 뒷북이에요, 우리 해운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법을 만들고 보면 1960년대 이럴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앞서갔어요. 상법 만들 때도 해상법을 집어넣었고, 국제사법 만들 때도 해상편을 넣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 우리 해운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 안 되도록 뭘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해양수산부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해사법규계에서 뭐 2명, 3명이라도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해운물류국에서 이런 걸 다 하잖아요. 또 뭐 그 선원관리국에서 이걸 한다든지 해서 전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KMI도 그 법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자체에서 저희들 연구하는 연구자나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미리 이거 우리가 미리 좀 대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회도 사람들 많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뒷북을 치는 거거든요. 네, 안전민재도 이런 그렇고. 부분들은 참, 해운협회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해수부에서도 좀 이 해운계를 대표해서 이게 정부 발의 입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좀 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춘선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안 계신 잠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해서 일단 오늘 토론을 마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논의한 내용들이 사실 오늘 그냥 논의로서 끝나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이 해운회사의 그런 경영 환경이라든가 선박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의견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반영이 될지 하는 이제 좀 후속 조치가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이크를 우리 총무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김윤 교수가 지금 지적한 그 내용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지금 해운회사에 계신 분들이 실제 있는데 저는 우리 김윤 교수 이야기 100%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진짜. 뭔가 해수부에서 조금이라도 해운계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 또 뭐 관련 회사법에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74조 같은 거는 도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앞으로 해운계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중대 재해가 생겼을 경우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무슨 문제를 찾아내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로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답은 어떤 이제 중대재해법의 우선 해석상의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입건을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케이스가 굉장히 남발이 될 것 같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어떤 사건이라 특별히 여기서 지침을 하면 잡음이 나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악의적으로 어떤 사고를 행한 사고를 오용을 하는 경우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거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사실상 어떤 선박이 뭐 한 달은 제쳐놓고 이틀 사흘만 어디에서 업무가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엄청난 거다. 더더구나 그런 일이 한국에서 생겼었다. 그것도 어떤 것은 제3국에서 쳐다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아까 우리 권호윤 사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레피테이션과도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우려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예방장치,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또 실제 해운계에서 어떤 선박 보수 관리 관련해서 어떤 체크해야 될 무슨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차원을 좀 다소 이제 접어두고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디펜스 위주의 뭐를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회사 포럼에서 한번 운영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그거는 업계하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백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실무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좀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제 12회 원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